예, 4월 강의 서양 사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오늘 3월 31일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강의가 올라가면 이제 4월이 되겠죠. 이제 임용의 시간은 이제 착착착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동양 사상을 마치고 이제 서양 사상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서양 사상은 우리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그나마 네 가지 분과 중에 제일 익숙하거나 또는 좀 이해하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서 저도 사실 부담이 다른 것에 비하면 덜한 편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제 서양 사상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근데 다만 이 서양 사상은 준비하시면 준비한 만큼 또 정직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들도 많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중에 강의를 이제 수업을 하시더라도 훨씬 더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과목 이 분과 동양이나 사회사상 교과교육론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서양윤리 사상, 우리 흐름과 뭐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 되겠고요. 어떠한 이제 우리 서양 사상의 이제 컨텐츠들이 있고 시험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 서양 사상의 이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서양 사상에 어떻게 보면 이 특히 우리가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서양 사상은 결국 좋음과 옳음, 그렇죠. 좋음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행복론, 옳음, 정의론, 보통 의무론, 정의론보다 이제 우리가 정의론은 롤즈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써야 되니까 의무론, 그리고 좋음은 목적론, 뭐가 좋아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서양 사상의 중심이 됐다. 그래서 보통 서양 사상 하면 우리가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지 않을 수가 없죠. 이성. 그렇죠? 이성이라는 용어는 우리 서양 사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핵심어 중에 핵심어가 되죠. 이성이라는 말 앞으로 뭐 한 달 내내 이성을 중심에 놓고 어느 위치에 이성을 자리 잡게 하느냐, 이게 각 사상가들의 차이예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공리주의 같은 경우 이성 덜하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뭐 휴음조차도, 휴음은 우리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고 했지만 이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애초에 서양 사상이라는 거는 출발하기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또 명료한 사고, 뭔가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흔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늘 추구했던 것이 서양의 특징이다. 그래서 동양,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양하고 서양의 어떤 사상을 놓고 선호도가 아무래도 서양 사상이 좀 높은 이유는 동양 사상의 이러한 이제 설명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의 측면에서 좀 취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용어 막 그 성리학이랑 불교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뭐 변명처럼 일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서양 사상은 적어도 그러한 점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거. 무언가를 결국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언명, 이렇게 표현해서 걸러내려고 했죠. 우리가 뭐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는 서양 사상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 정의 내릴 수 있어? 이걸 못하면 서양 사상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사고나 직관적인 사고보다는 합리적인 사고가 늘 주류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교과 교육론 하다 보면 거기 합리적 사고에 대한 도전이 최근에는 성공하고 있잖아요. 뭐 하이트를 비롯한 직관적인 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매일 뭐 합리적인 판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적이고 시대적이고 뭐 여러 가지 서양의 이제 구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리스라는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사상. 어, 처음에 우리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그래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이 플라톤이 추구한 이제 보편주의적 전통, 이성주의의 전통, 그리고 소피스트와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우리 감각주의.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는 우리의 감각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상대주의적 계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대주의자라고 우리가 너무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우리의 서양 사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보편주의 계열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토아파 그리고 스피노자, 칸트로 이어지는 나머지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의 본격적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아주 명백하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소극적인 쾌락 그리고 금욕이라는 연결점에서 아주 소박하고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이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적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이런 쪽에 집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헬레니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중세시대, 시대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그리스도교가 확고하게 밀라노 칙령을 거치면서 유럽 사회를 완전하게 사상적으로 단일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그렇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시험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교과서에서의 비중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걸러서 뭐 2년, 3년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많이 배제하고 윤리적, 철학적인 접근으로 이 두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낼 만한 어떤 시험의 요소들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적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는 사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우리 이 한 달 기간 안에서 아주 짧게 시간을 투입할 거고요.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근대 사상이죠. 근대. 어, 여기에선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6점에서 8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80점에서 10%는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소 10%. 두 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몇몇의 인물들 휴움, 스피노자, 칸트, 벤담빌 이 다섯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시험에 나와야 되고 윤리 사상의 근간이 되는가? 바로 경험과 감정 계열 그리고 신과 이성 계열의 이 근대 사상의 마지막 대결장이란 말이에요. 음,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경험이냐? 이성이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더라도 스피노자, 칸트 그리고 흉과 벤담밀 이렇게 이어지는 두 측면에서 갑과 을을 막 주면서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칸트하고 공리주의를 갑을로 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뭐 각각의 한 인물들 여기 인물들을 하나의 문제의 지문을 이분 인물들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저작들
책을 하나씩 제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아무데나 펴놓고 사실 잘라서 가로넣기도 되고 그 의미를 뒷부분을 막 안 보여주고 뒤에 나올 얘기들을 유추해서 써보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추리해서 답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준비해서 물어보겠구나를 항상 예측하고 있다가 이것과 관련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것의 배경이 되는 뭐를 써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저작들을 우리는 입수해서 미리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좀 준비를 탄탄히 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6개월, 길게 보면 7개월이라면 그 책을 지금 5권이잖아요. 그쵸? 휴미나 스피노자, 칸트, 벤담빌. 칸트는 이제 2권이 되고요. 실천이성 비판하고 도덕 형이사의 기초. 그리고 밀 같은 경우 공리주의 벤담은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어, 벤담하고 밀도 각각 한 권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 공리주의를 보고 있죠. 음. 각각의 책들을 지금 꼼꼼하게 다 보는 거, 물론 뭐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공부가 좀 돼 있다면. 그런데 부족하다 하시면 이론을 우선 탄탄하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중요한 지문들만 익숙하게 보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공부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은 우리가 어쨌든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이분들이 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문 안에서 녹아들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가야 돼요. 원문, 지문 감수성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굉장히 바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는 차원이 되겠고 낯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건 누구의 글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적어도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은 비슷하게 나오면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이제 현대 사상은 크게 보면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존과 실용. 두 실인데 바로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실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등장하는데 4명이나 되는 인물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의 양은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좀 약오를 정도로 시험 문제는 어렵거나 또 나와도 사실 한 문제 4점이거든요. 4점에 투입하는 공부의 양은 상당히 많다. 이게 참 딜레마고요. 이 실용주의는 대표자인 듀이가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듀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퍼스 제임스 같은 이제 교과서에 살짝 언급되어 있는 다른 실용주의자 퍼스하고 제임스 이 세 사람의 글을 섞어서 이제 막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나오면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우리 현대 사상을 넓게 보면 예전에 이제 덕윤리와 여성주의 윤리가 교과서에 들어있을 때 이때까지 포함하면 현대 사상의 범위는 넓고요. 또 거기다 응용윤리 이런 것까지 다 현대 사상의 범주에 넣어서 응용윤리에 우리 많이 나오는 싱어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윤리학 그리고 일반 윤리학의 이론 이런 것까지도 현대 사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현대 사상은 또 굉장히 점수가 또 높다고도 볼 수 있어요. 8점에서 많게는 또 10점 나올 때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한정 지어 보면 교과서에 충실해 보면 또 안 나올 때도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쨌든 비중은 근대에 있다. 근대 사상 그리고 고대 사상도 꾸준히 등장하고 많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나오는 느낌이고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현대 윤리 사상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 현대 사상, 서양
윤리사상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의 명령, 예전에는 신의 명령, 주로 이제 중세 시대까지도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헤브라이즘에 있었지만 어떤 윤리가 논해지기 이전에 종교가 그것의 역할을 대처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한켠에서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성의 명령, 우리는 이성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한켠에서 뭘까요? 그것과 함께 인간은 감각이라는 것, 그 감각을 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고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행위의 가부,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욕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서양 사상의 본성이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양한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면서 또 다양한 그 기준과 맞는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 법칙, 품성, 배려, 결단 이런 용어들이 각 사상가마다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 되죠. 이걸 볼 때 딱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쾌락. 주로 경험주의자들, 우리 현대에는 공리주의자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죠. 법칙, 우리 스피노자나 칸트 같은 정말 이성 중심주의자, 자율성을 강조하고, 품성,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많은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품성을, 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배려, 여성주의에서는 그동안에 남성 중심적인 어떠한 법칙이나 정의, 의무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남성들에게서 절반만 우리가 보고 있었다. 배려라는 다른 목소리도 볼 수 있다. 또 결단은 뭐예요? 실존주의. 그동안에는 무언가가 나를 명령하고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각자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결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나 대신에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러한 입장에서 실존주의는 결단을 굉장히 강조하죠. 선택과 결단. 또 서양 윤리 사상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들을 해왔다. 이 행복이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뭐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어, 잘 되려고요. 뭔가 잘 되고 성공하려고. 그 성공해서 뭘 원하는데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 결국 그게 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또 그러한 행복을 아주 큰 범위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정신적 쾌락, 일시적이진 않죠, 물론. 일시적인 건 육체적 쾌락에 가깝고 좀 더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쾌락과 만족감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스토아도 금욕주의지만 결국 금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정신적인 위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만족감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제 우리가 사회사상에서 다루게 될 사회적 윤리, 바람직한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의 원조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행복은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함께 살 때 누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양 문명이 형성된 것은 결국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류의 문명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지침으로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우리 핵심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삶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이제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